네, 안녕하세요. 안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결절의 조직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치료 방향을 설정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한데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KT라드라는 초음파 분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갑상선에서는 이 조직검사 분류 시스템도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는 non diagnostic이라고 해서 검체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1단계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2단계 양성이라고 했을 때는 암일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3단계 어스플러스라는 것은 ATPR라는 용어가 이렇게 붙는데 어떤 의미냐? ATPR라는 것은 세포 모양 자체는 변화가 있는데 암으로 진단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스플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4단계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갑상선 암 중에서는 갑상선 유두암도 있고 갑상선 여포암도 있고 다양한 암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두암이지만 여포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5단계, 6단계는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5단계, 6단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분류 단계에 따라서 베데스다 시스템은 암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각각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암일 가능성이 5에서 10%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FNA 조직검사를 반복해서 시행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2단계 양성일 경우에서는 암일 가능성이 3% 미만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추적검사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단계 어스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암일 가능성이 10에서 30%나 되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재시행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4단계 폴리큘러 네오플라즘 같은 경우에서는 암일 가능성이 25에서 40%나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직검사를 하지 말고 엽절제술을 시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여포암이 의심되는 경우에서는 여러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미세 흡인 검사 FNA가 아니라 수술로서 충분한 조직을 확보한 상태에서 확진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경우에서는 엽절제술을 고려해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단계, 6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갑상선 유두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치료로서 갑상선 전 절제술을 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나라 이제 2021년도 갑상선 학회에서 고안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베데스다 시스템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데스다 시스템은 이제 초음파 소견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초음파의 어떤 그런 소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KT라드에서 5단계는 암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소견이 보이면서 만약에 이 FNA 소견이 non diagnostic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조직 검사를 하고 만약에 초음파에서 5단계까지는 아니고 3단계, 4단계가 나왔다. 즉 중간 단계 혹은 저위험군이 나왔다라고 하면 1년 이내에만 조직검사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음파 소견이 나쁘면 좀 더 빨리 조직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이내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어니들 바이옵시라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코어니들 바이옵시는 좀 더 바늘이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조직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시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려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성으로 나왔을 때 만약에 초음파 소견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1년 이내에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조직검사를 다시 추적을 해라 라고 하는데 그 배경은 만약에 초음파에서 굉장히 고위험군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가짜 음성 비율이 무려 18%까지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해야만이 확실하게 진단을 암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초음파 소견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초음파 추적 검사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조직 검사에서 암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라고 나왔는데 이 경우에서는 사실 초음파 단계가 뭐 3단계, 4단계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적극적 감시라는 것도 치료의 하나의 옵션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위험군의 갑상선 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초음파로 추적 검사를 하다가 암이 진행하면 수술하는 그런 치료 옵션을 가리켜서 적극적 감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극적 감시라는 이 컨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최초로 이제 일본에서 고안된 이 방법인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갑상선암의 어떤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각각 1200명과 400명의 환자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 갑상선암을 5년 동안 추적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봤더니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가 5에서 6%밖에 되지 않았고 림프절 전이가 진행한 비율이 1에서 1.7%밖에 되지 않았으면서 바로 수술한 경우와 나중에 지켜보다가 수술한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임상적 결과가 차이가 없었고 재발률에도 거의가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또한 고령에서는 젊은 사람보다 암이 진행하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는데 적극적 감시의 대상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떤 환자들만 해야 되냐?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 그리고 중대한 갑상선 외에 조직 침범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적극적 감시를 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바로 수술을 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2015년도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도 적극적 감시를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표한 권고안과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냐? 일단 첫 번째 대상은 매우 위험도가 낮은 종양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라. 어떤 경우냐? 임상적으로 전이가 없고 국소 침윤이 없는 경우, 그리고 세포학적으로 공격적인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극적 감시를 하고, 또한 수술의 합병증이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여생이 짧은 경우, 그리고 갑상선 수술 전에 내과적, 외과적 질환이 병발돼서 수술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경우에 한해서는 바로 수술하지 말고 지켜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본에서는 만약에 적극적 감시 중에서 감시를 하다가 수술로 전환해야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종양의 크기가 1.3cm에 이르는 경우에서는 이제 적극적 감시를 중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림프절 전이가 발견된다거나 환자가 이제 수술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수술이 요구되는 다른 갑상선 질환이 있다거나 부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전환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적극적 감시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첫 1년에서 2년까지는 6개월마다 적극적 감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동안 초음파 검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다면 평생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배경은 뭐냐 왜 평생 권장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노인에서는 갑상선 암이 진행하는 비율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진행을 했을 경우에서는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이가 들어서 노령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추적 검사를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최근의 연구 결과가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발표가 됐었는데 즉시 수술한 경우와 적극적 감시 중에 수술로 전환한 경우에 어떤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을 확인을 했을 때 둘 다 부작용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더라라는 것까지 발표를 해서 적극적 감시를 하나의 치료의 옵션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조금 연구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극적 감시를 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만한 충분한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검사에서 여포선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서는 초음파 소견과 상관없이 일단은 옆절제술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fine needle aspiration을 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소견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옆절제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스플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어스플러스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저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용어였는데 일단 만약에 초음파에서 굉장히 악성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시를 하면 6개월 이내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3단계, 4단계다라고 했을 때는
1년 이내에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스플러스는 이렇게 보였을 때 세포의 모양이 변화는 약간 있지만 암으로 진단하기까지는 애매한 경우를 가리켜서 어스플러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스플러스를 반복해서 시행을 했는데 조직검사에서도 계속 어스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3번까지는 FNA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90%까지는 확실하게 좀 더 진단을 할 수 있고 또한 75%가 양성으로 진단되더라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습니다. 즉 3번까지 했더니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이후에도 어스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나오면 사실 우리가 다른 보조적인 진단 수단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단이냐? 바로 이 병리학적인 검사에서 서브 클래시피케이션이 최근에 이제 베데스다 시스템에서 고안이 되고 있는데 ATPR라고 할지라도 사이톨로직 ATPR가 있고 아키텍처럴 ATPR가 있고 이 사이톨로지컬하고 아키텍처럴 ATPR가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이톨로지컬 어스와 사이톨로지컬 아키텍처럴 어스가 조금 더 예후가 안 좋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리 결과에서 이렇게 사이톨로직과 사이톨로직 플러스 아키텍처럴이 함께 있는 경우에서는 악성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몰러큘러 테스트 분자생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비라프 뮤테이션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갑상선 유두암 중에서도 예후가 굉장히 나쁜 경우를 시사하는데요. 국내 갑상선 유두암 환자 중에서는 73에서 86%가 비라프 양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서양에서는 29에서 69%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비라프 유전자 검사가 만약에 양성이라고 했을 때는 민감도, 특이도 측면에서 특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위양성이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양성 예측도가 높아서 양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지만 음성이라고 했을 때는 특이도가 높기 때문에 위음성, 가짜 음성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의 결과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지만 양성이라고 보고되면 그것은 갑상선 유두암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서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초음파를 통해서 KT라드 5단계인 하이 서스피션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FNA를 하겠죠. 그래서 FNA를 했을 때 첫 번째에서 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조직 검사를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반복했더니 또 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FNA가 아니라 코어 니들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이그노스틱 로벡토미, 즉 옆절제술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갑상선 여포암을 진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초음파 소견과 이렇게 조직검사 소견을 함께 고려를 해서 치료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검사 분류 시스템은 베데스다 시스템을 통해서 1단계까지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각 단계에 따라서 암 발생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 이때 치료 방향을 설정할 때는 기존의 베데스다 분류 시스템과 더불어서 KT라드 분류 시스템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말리그넌트이지만 우리가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냐, 전이가 없고 수술 합병증이 우려되는 경우에서는 바로 수술하지 않고 추적 검사만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셨습니다. 자, 어스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에서는 ATPR의 서브클래시피케이션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 비라프 뮤테이션을 참고해서 우리가 악성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갑상선 결절의 조직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어떻게 치료 방향을 설정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하지만 댓글로 한번 궁금한 부분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